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중남부 테네시주에 위치한 마운틴시티. 인구가 한 2,500명 정도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서 2012년 1월 31일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가 벌어지죠. 사진 속 인물은 빌리 진 헤이워즈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빌리 페인인데요. 집 안에서 둘 다 숨진 채 발견이 돼요. 총상을 입었는데 더 끔찍한 건 남자친구 빌리의 목이 완전히 잘려 있었다는 점이죠. 참고로 두 사람 이름이 똑같이 빌리라서 여자는 헤이워즈로 남자는 빌리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 아이는 엄마 헤이워즈의 품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이들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이웃 린다였는데 평소에도 자주 교류를 하다가 우연히 너네 뭐해? 하고 집을 방문했다가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피해자 부부는 사실 이 동네에서 인간관계가 좋았습니다. 헤이워즈가 워낙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덕에 모두하고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 충격은 더 컸죠. 경찰은 즉각 증언을 모았고 용의자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민들이 다 같이 공통된 말을 합니다. 빌리와 헤이워즈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 걔밖에 없잖아. 바로 제넬 포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생전에 이 커플이 제넬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마을이어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넬이 좀 특이한 인물이었기도 했어요. 그 사건 당시에 31살이던 제넬 포터는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 1981년생이고 필라델피아가 고향이죠. 그러다 2005년 이 마운틴 시티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오는데요. 이때 당시 그녀의 나이가 20대 중반. 근데 좀 이상했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직업도 없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 차 없이 굉장히 생활이 힘들거든요. 근데 제넬은 다 컸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굉장히 그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든 부모가 따라가고 부모가 다 해주고. 가족 관계를 좀 보면 제넬의 아버지 마빈 포터는 미 해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바바라는 컴퓨터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엄마가 특히나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딸도 챙기는 아주 책임감 강한 여성이었는데요. 이 가정 환경을 좀 살펴보면 제넬의 부모님이 딸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를 좀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이게 통제에 가까웠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부모님이 좀 선호하지 않는 친구들, 예를 들어 유색인종이거나 집안 사정이 좀 불안정하거나 또는 이 아이가 좀 반항적인 면이 있다 싶으면 딸한테 너 쟤랑 놀지 마라, 너 쟤랑 대화도 하지 마 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심하죠. 결국 제넬의 언니는 이런 통제에 못 이겨서 부모와 연을 끊게 되거든요. 근데 어린 제넬은 여전히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 친구가 없었습니다. 유년기는 외롭게 지나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괜찮아졌냐? 아니었습니다. 제넬은 어느덧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얘가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있었거든요, 어릴 때. 또 거기에 비해서 목소리는 애기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림의 대상이 되죠? 더 큰 문제는 제넬이 학습장애, 언어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학년일 땐 그나마 괜찮은데 시간이 갈수록 또래들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쟤 좀 모자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녀를 멀리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제넬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사회성이라고는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직업을 가질 생각도 없이 그냥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제넬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몸도 아프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약한 딸을 내가 품어야지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제넬 가정이 인구 2,500명이 사는 낯설고 작은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제넬이요? 더욱이 집 밖에 나가지 않죠. 여긴 지금 나 모르는 곳인데.
그나마 종종 당뇨약을 타기 위해서 약국을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하루 24시간 도대체 뭘 하냐? 제넬은 사실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페이스북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행복, 바로 SNS. 현실에는 친구가 없지만 페이스북을 가보면 여러 사람이랑 막 팔로우하고 친구도 되고 그녀 또한 신나서 업로드도 자주 했죠. 그 안에서 제넬은 아주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지 않아도 온라인 인간관계에 만족하던 어느 날 제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현실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트레이시 그린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넬이 당뇨 때문에 약국 갔던 거. 그 약국의 직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한두 마디 나누던 게 어느덧 대화가 이어졌고 둘은 친구가 됩니다. 제넬이 따로 그녀를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를 떨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트레이시는 이 제넬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은 어떤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보니까 좀 이 나이에 맞지 않게 좀 너무 통제가 강한 것 같은 거예요. 강압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시가 약간 딱한 마음에 적극적으로 이 마을 또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빌리 페인입니다. 앞서 피해자 커플 중에 남성이요. 이 만남이 화근이었습니다. 제넬이 빌리를 보자마자 반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소극적인 성격과 달리 빌리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근데 반대로 빌리는요? 이게 불편하죠. 왜냐면 제넬이 또래보다 조금 미성숙한 정신 연령에 또 사회성도 부족하거든요. 또 무엇보다 빌리는 이미 헤이워즈와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리가 정중하게 야 나는 사귀는 사람 있어 라고 거절의 표시를 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제넬이 쉽사리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던 차 빌리가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제넬의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릴 수 없을까? 하던 중에 떠오른 게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사촌 제이미 커디예요. 제이미는 30살이 넘긴 했지만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어요. 제넬도 연애 경험이 없잖아요. 빌리는 이 두 사람이 딱이라고 생각했죠. 자연스럽게 만남을 주선했고 다행히도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둘은 서로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넬과 에임이 연인 관계가 되죠. 아니 근데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상하셨죠? 바로 제넬의 부모님이요. 엄격한 분들이라 딸의 남자친구를 허락할까요? 그래서 딸은 차라리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해요. 남친 제이미를 남친이 아니라 동네에서 새로 알게 된 친구예요 라고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집에 놀러 오고 편하게 만나는데 아니 이 와중에 의외로 이 제이미와 제넬의 아버지 마빈이 죽이 잘 맞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같고 너무 잘 됐죠. 그렇게 제이미는 이 가족들과 친해지면서 서서히 경계심을 허물게 됩니다. 어느덧 제넬과 제이미 커플, 그리고 빌리와 여자친구 헤이워즈, 또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를 소개시켜준 그 약국 직원 트레이시까지 5명이 동네에서 절친이 되었어요. 맨날 함께 어울려 다녔고요. 또 그러는 사이에 빌리와 헤이워즈는 오랫동안 사귀었잖아요. 약혼을 했고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때쯤 제넬을 성가시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녀의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달리는 악플들이었는데 주로 외모에 대한 지적, 또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이었어요.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으니까 악플도 달릴 수 있다 싶은데 사실 이 집에서 어머니가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바바라는 딸의 페이스북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막 악플이 달려. 우리 딸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제발 이런 악플 좀 달지 말라고까지 글을 올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빈과 바바라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이 악플을 좀 멈출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딸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하던 중 갑자기 딸이 뭔가 결심한 듯 힘겹게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 제가 사실 악플 주동자 알고 있어요. 어? 네가 알고 있어? 그럼 빨리 말해봐. 누군데? 딸이 지목한 주동자는 다름 아닌 헤이워즈였습니다. 빌리의 약혼녀요. 그러면서 제넬이 하는 말이 원래는 자기랑 빌리랑 사랑하는 사이래요. 빌리는 헤이워즈랑 이별을 하고 나랑 사귀기로 했지만 헤이워즈가 끝까지 매달린 탓에 약혼까지 하고 저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헤이워즈가 앙심을 품고 자기 거에 악플을 달고 복수하고 있다는 딸의 설명. 부모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동네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말아요. 소문은 당연히 빌리와 헤이워즈 커플에도 들어갔죠. 그들 입장에선 황당합니다. 뭐야, 여태 친하게 지내줬더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국 이들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 이 제넬네 가족 마당에다가 규모가 꽤 큰 돌을 탁 던지고 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창문을 깰 수도 있잖아요.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부모가 경찰을 불렀죠. 근데 이 돌을 자세히 보니까 빌리와 헤이워즈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걔네가 보낸 거야? 여기서 오해가 또 생기죠. 관계가 틀어집니다. 커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린 그런 유치한 짓 안 한다 했지만 이때 또 짤 제넬이 한 수 더 떠서 나는 그들한테 위협을 받고 있어요. 결국 걔네는 나를 죽일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요. 결국 빌리와 헤이워즈는 질리고 질려서 페이스북에서 제넬을 아예 언팔했어요. 친구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제넬 역시 팔로우를 취소했고요. 그렇게 갈등이 깊어가던 중에 돌연 빌리와 헤이워즈가 집에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자, 살인사건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올린 건 뜻밖에도 제넬이 아니라 그녀의 남자친구 제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공격하고 살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성인 남성의 짓일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이미 입장에서 죽은 빌리는 사촌입니다. 내가 사촌을 왜 죽이냐? 범행을 극구 부인했죠. 곧이어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됩니다.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누가 그들을 살해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이미가 말했죠. 아니요. 근데 이때 그의 심박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끝까지 무죄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사님, CAI랑 다 연결된 거 맞죠? 거기 크리스 제이든 요원한테 좀 물어보세요. 제 결백을 다 증명해 줄 거라고요. 아니 제이미야, 갑자기 CAI라니 이게 무슨 소리니?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사건의 전말은 충격과 황당 그 자체입니다. 사건은 제넬의 부모님, 그러니까 포터 부부가 한 통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이메일 속 남성이 자신을 CIA 크리스 제이든이라고 소개해요. 내용이 뭐였냐면 제넬의 아버지 마빈을 CIA로 영입하고 싶다는 겁니다. 꽤 큰 내용이죠? 사실 그 아버지 마빈은요, 과거 해군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베트남전에서 CIA 소속 요원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빈은 이 메일을 신뢰한 거죠. 아, 나를 또 영입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크리스 요원이란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은밀한 이야기를 하나씩 흘려요. 그 같은 마을에 빌리와 헤이워즈라는 인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말할까 말까 망설여지는데 그들이 당신의 딸 제넬을 노리고 있습니다.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무슨 소리냐라고 들어보니까 CIA가 흑마법 신봉자 집단을 쫓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다 빌리 커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이 흑마법에 굉장히 미쳐 있고 제네를 살해한 후에 그 흑마법 의식에 제물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크리스 요원이 하는 말이 그들이 제네를 해치기 전에 먼저 딸을 보호하기 위해 걔네를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도 그걸 믿어? 라고 생각이 드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마도 그 CIA라는 그런 어떤 감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딸에 대한 살해 위협을 그냥 어떤 아버지가 그냥 넘길 수 있냐고요. 그 이후로도 포터 부부와 크리스는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여기서 마비는 자기는 이미 CIA 요원이 된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지령이 내려왔죠. 이 지령, 이걸 수행하기 위해 마빈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취한 게 제임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몇 개월간 크리스와 나눈 대화를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걸 제이미가 또 진짜라고 믿어요. CIA로부터 지령이 내려왔구나. 그리고 결국 범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2012년 1월 13일 그날이었습니다. 마빈과 제이미, 2인조는 빌리와 헤이워즈가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합니다. 가장 먼저 마빈은 빌리와 딱 마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주저없이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놀라서 헤이워즈가 방에서 막 뛰쳐나왔죠. 여보 하면서. 근데 보니까 품에는 어린 아들이 안겨있더라고요. 마빈은 무자비했습니다. 그녀에게도 역시 총을 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하고 목이 잘리고 2인조 범인은 곧장 도주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지금 제이미가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리해보면 흑마법 신봉자를 제거하기 위해 CIA 지령을 그러니까 이 제넬 아빠가 수행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들은 수사관들은 얼마나 황당하냐고요. 크리스요? CIA 요원 아닙니다. 확인해보니까 그런 요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제이미도 이걸 알게 되고 상황 파악을 하면서 궁지에 몰렸죠. 그럼 자긴 지금 아무 일도 아닌 거에 동참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검찰이 제안을 해요. 마빈의 범행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네가 가져올 수 있겠니? 그거 제공해주면 너는 감형해줄게. 다행히도 생각해보니까 마빈과의 과거 통화 내역이 남아있었습니다. 살인이 벌어진 이후 따르르릉 하고 마빈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가 또박또박 제이미에게 말했죠. 흔적 다 지웠지? 깨끗이 처리한 거 맞아? 이거였습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토대로 마빈을 추궁했어요. 마빈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황당하다 부정을 했는데 이 음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그리고 곧이어 마빈의 아내 바바라 역시 이들의 지령을, 이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결국 포터 부부는 살인 혐의로 곧장 체포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부를 조종하던 크리스 제이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엄청난 반전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내려칠 겁니다. 우선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CIA까지는 아니고 필라델피아에 사는 경찰관이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오늘 한번 등장했죠? 네, 제넬의 고향입니다. 어릴 적 거기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는 제넬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가까웠던 건 아니고. 그럼 이거 뭐야? 네, 예상했던 대로 이 모든 건 제넬의 자작극이었죠.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제널은 학창시절 혼자 크리스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뭐였냐면 크리스의 페이스북을 막 염탐해요. 그러면서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을 막 다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넬이 이 사진들을 이용해서 가짜 페이스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의 사진을 가지고 크리스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거기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크리스는 경찰이 아니라 CIA 요원이고요. 이후 그녀는 크리스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포터 부부는 처음에 이메일 받았을 때 뭐야 누가 CIA가 이메일로 연락을 해 싶기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가서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있고 실존하고 또 뭐 CIA다 이렇게 직업 적혀 있으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거죠. 추 경찰이 그 이메일의 IP를 추적해 보니 예상대로 제넬의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널은요, 지금 가짜 크리스를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짜 CIA 요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 아버지에게 살인을 지시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제넬 페이스북에 막 악플이 줄줄이 달린다고 했잖아요. 이것 또한 자기가 부계정 만들어서 직접 쓴 거더라고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야. 아니 얘가 진짜 뭐 학습 장애 있다는 거 맞아요? 이건 뭐 거의 소시오패스급이거든요. 황당하죠. 결국 이 사건의 주범은 제넬이었고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인을 저지른 건 아버지 마빈과 제이미입니다. 그리고 엄마 바바라도 이걸 다 알고도 은폐한 혐의. 4명 모두 싹 기소돼요. 정말 기가 찬 전말이었죠. 히데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넬과 부모는 빌리와 헤이어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에 대해 각각 2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니까요. 한편 제이미는 검찰과 거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형을 받으면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죠.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제넬이 어느덧 40대 초반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옥에서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는 스토커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범죄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관련 없는 무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요. 이 사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부모가 어릴 적 너무 과잉 보호해서 키운 잘못? 그로 인해 인간관계를 못했다는 그 부재? 아니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온라인에 너무 심취한 게 문제?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만심?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요. 정말 친부모조차 아이를 기르는 내내 몰랐던 어쩌면 살인을 조종할 수 있는 영악한 본능을 제넬이 여태까지 숨기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건은요, 정말 이 제넬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 미스테리함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반전의 충격이 이어집니다. 구독하고 보시면 더 감사하겠죠. 물론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 아마다. 전체 인구가 1,700명 정도 되는 아담한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 집 건너면 주민들끼리 다 알 정도로 아주 친밀도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웬만해선 대문을 잠그는 집이 거의 없었고 마을에 상주하는 경찰도 단 2명이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강력사건은 1973년 기록이 전부였을 정도죠. 이 마을에 살던 14살 소녀 에이프릴 밀삽은 엄마 제니퍼, 양아버지 데이빗, 그리고 보더콜리 강아지 페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저녁 6시, 에이프릴은 그날 강아지와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선선한 기온이라서 가볍게 걷기에 딱 좋았는데요. 게다가 이 동네에는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에이프릴처럼 저녁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을 종종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나간 지 1시간 반이 지난 저녁 7시 반. 평소 같으면 집에 왔을 에이프릴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 되자 엄마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딸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게 되는데 그 중에는 딸의 남자친구인 오스틴도 있었죠. 전화해보니까 오스틴은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받고서야 에이프릴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나 지금 막 납치당할 뻔했어 라는 에이프릴의 문자가 남겨져 있었어요. 발신 시간은 저녁 6시 28분.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음성으로 넘어갈 뿐 아무런 대답은 없습니다. 같은 시각
에이프릴이 지나간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부부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더콜리 강아지 한 마리가 혼자 떠돌면서 시끄럽게 짖고 있는 겁니다. 목줄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걱정이 된 부부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강아지가 이 부부를 막 돌아보면서 그들을 어딘가로 이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강아지를 따라 나섰고 그렇게 도달한 곳에 머지않아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14살 에이프릴이었죠. 강아지는 그녀의 반려견 펜이었습니다. 잠시 후 911이 출동했고 보니까 이미 사망한 에이프릴의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단단한 무언가로 내리친 듯 상처를 통해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죠.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누군가 발로 그녀의 목과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던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목에는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 자국이 남겨 있었죠. 이 참혹한 살인사건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14살 소녀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 충격과 반전의 전말이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가장 처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건 에이프릴의 남자친구 오스틴이었습니다. 하필 여자친구 문자를 1시간 넘도록 보지 못했다는데 이게 영 수상했던 거죠. 오스틴은 친구와 놀다가 바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 식당 CCTV에서 그 모습이 포착되면서 알리바이가 성립됩니다. 거짓말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했고 결국 수사선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과 가슴을 압박했지만 지문 이게 남아있지 않아요. 오직 발자국뿐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작은 증거라도 확보하기 위해 에이프릴의 소지품을 찾는 데 주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에이프릴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전화가 낙엽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범인이 일부러 이렇게 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에 뭔가 결정적인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에이프릴의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안에는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외에 사실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경찰이 문득 한 어플에 주목하는데 그건 스포츠 러닝 앱입니다. 운동을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GPS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러닝 코스, 또 스피드,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어플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에이프릴이 산책을 갈 때 이 앱을 켜뒀고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어플 기록을 살펴보니까 저녁 6시쯤 집을 나선 후 에이프릴은 시속 1.6km 속도로 산책을 즐겼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 거죠. 그리고 6시 20분쯤 기록상 걸음이 눈에 띄게 빨라진 게 포착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8분 후에 에이프릴이 남자친구에게 내가 납치당할 뻔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딱 일치했죠. 즉 그녀가 어떤 위협을 느꼈고 누군가를 따돌리기 위해 걸음을 서둘렀다고 추정됩니다. 문자를 보낸 직후 기록상 그녀는 산책로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인 6시 35분 GPS상 같은 자리에서 격렬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죠. 바로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망 추정 시각 이후에도 어플은 계속해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범인이 에이프릴의 핸드폰을 챙겼기 때문이죠. 속도를 보니까 시속 32km. 이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즉 걸어간 게 아니라 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흔적이었죠. 이건 엄청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은 구글 맵에 기록된 범인의 이동 노선을 추적하게 되는데 그 결과 길에 버려진 에이프릴의 가방을 발견합니다. 정말 스릴 넘치는 추적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후 핸드폰이 버려졌고 그 다음으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에이프릴이 켜둔 피트니스 앱이 수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핸드폰이 밝힌 노선, 시간을 이용해서 부근에 있는 목격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민들의 관심이 초집중된 상태였고 이때 들어온 제보만 1000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허위 제보도 있었지만 다행히 유의미한 몇 명의 목격자를 추려내는데 성공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자를 떠올립니다. 이 오토바이를 다들 이렇게 유독 기억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원래 이 산책로에 오토바이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민 한 명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남자가 에이프릴로 보이는 어린 여성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했고요. 또 다른 목격자는 낯선 남자가 오토바이를 숲속에 세워두고 몸을 떠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조합해서 남자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검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용의자는 자신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에이프릴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친 후 정신을 잃은 그녀를 길가에 끌어내 강간을 시도한 듯 보였죠. 이후 그녀를 버려둔 채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핸드폰을 버린 거고요. 한편 계속 어플 기록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토바이가 이동했던 노선 중 CCTV가 있는 도로를 찾아냅니다. 딱 보니까 그날 6시 49분에 오토바이를 쓴 사람이 포착이 돼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끈질긴 수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신이 도왔던 걸까요? 경찰 한 명이 우연히 근무를 끝내고 집에 가던 중에 딱 길가에 서 있는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인 오토바이 한 대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목격자들이 말했던 거와 아주 유사했어요. 그는 바로 이게 세워진 집 대문을 두드렸죠? 집주인이 나오더니 이 오토바이가 친구 건데 잠시 맡기고 간 거다 라면서 주인의 정보를 줍니다. 그렇게 알아낸 소유자는 제임스 벤 칼리즈. 아마다 마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고 3살짜리 아들이 있는 32살의 남성이었죠. 우선 경찰은 제임스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임스가 경찰 조사에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살인사건 당일 자신이 아마다 마을 산책로를 지나갔다라는 것도 순순히 진술합니다. 동생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기는 6시쯤 도착을 해서 8시까지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떠났다라고 설명했죠. 경찰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무슨 신발을 신으셨죠? 제임스는 흔쾌히 운동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에이프릴의 부검에서 발견된 발자국, 그건 나이키 조던 운동화였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보여준 건 전혀 다른 브랜드였죠. 결국 경찰은 물증을 찾지 못한 채 그의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느낌은 쉽사리 가시지 않는데요. 다음날 경찰이 다시 제임스를 찾아갔고 이 알리바이를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좀 써달라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이날 제임스는 웬일인지 바쁘다 하면서 진술서를 거절합니다.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태도가 더 수상하죠. 사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경찰이 만들어 놓은 이 몽타주와 제임스의 외모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체포를 할 수는 없어요. 이후 경찰은 6시부터 8시까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 알리바이를 꼼꼼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당일 6시에 동생 집에 있었다라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걸 밝혀내요. 어떻게 밝혀내냐면 휴대폰을 압수해서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동생 집이 아닌 사건 현장에서 꽤 가까운 주유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 30분 정도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건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죠. 마침내 경찰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임스 집을 본격적으로 수색하는데 역시나 여기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집을 둘러보던 중에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죄목으로 일단 제임스를 체포하게 되죠. 이후 본격적으로 압수한 핸드폰을 살펴보던 경찰이 동영상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영상에 계속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찰나의 순간 제임스가 나이키 조던 운동화를 신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아, 정말 너무 제가 설명하면서도 짜릿한데요. 더 살펴보니까 핸드폰에는 어린 여자를 꼬시는 법, 왜 어린 여자는 날 좋아하지 않나 같은 약간 또라이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죠. 수사팀은 이런 다 증거들을 모았고 드디어 에이프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그를 정식 기소합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될 줄 아셨겠지만 제임스 변호사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뭐 현장이나 에이프릴 몸에서 DNA나 지문도 없지 않냐. 이건 무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 오토바이를 탔잖아요. 그 의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장갑, 헬멧, 긴팔, 긴 바지 이런 걸로 다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이때 제임스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구 크리스탈. 사건 발생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 제임스가 헬멧과 신발을 소독제로 씻어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또 제임스가 그날 5시에 집을 나가서 9시에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시간대가 범행 타임라인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탈은 제임스가 그날 나이키 조던 에어를 신고 있었다라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려진 그의 나이키 신발 사진까지 제출하게 되죠. 하지만 제임스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끝까지 무죄를 외쳐요.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 여자친구의 증언, 그리고 에이프릴의 앱이 가리키는 위치들, 핸드폰 위치 추적, 이 모든 종합적인 증거를 토대로 제임스에게 1급 살인 유죄를 판결합니다. 드디어 이 긴 여정이 시원하게 끝났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스토리죠. 하지만 14살 소녀 에이프릴의 죽음은 가족과 친구, 이 지역사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습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했던 사건이 그래도 그녀가 켜놨던 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됐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은 에이프릴이 죽기 전 직접 자신의 살인자를 잡은 거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죠. 에이프릴 밀삽. 이제는 그녀가 편히 눈을 감고 영원한 안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